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이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뭐랄까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뭐 어렸을 적 얘기하고 그러면은 나이 들어간다는 뭐 증거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운동을 했거든요. 아령하고 뭐 이런 거 어깨 들고 그러면서 근육을 키웠습니다. 당연히 어깨는 넓어야 되고요, 남자라면.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모양이에요. 근육이 너무 덕지덕지 많으면은 이상하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안 하는 그런 호리호리한, 그야말로 꽃미남의 그런 캐릭터들이 뜨고 있기도 한다 그럽니다. 하지만 60년대는 안 그랬죠. 남자라면 어깨가 넓어야 되고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맨발로. 60년대 이야기를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도 이영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선생님 진짜 근육 안 키워요? 네, 요즘 애들 안 키우는 애들 있어요. 아니에요. 근육은 근육대로 키우고 얼굴은 꽃미남이어야 되고 그런 두 건가요?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지. 그 선생님 어렸을 때, 네. 젊었을 때는 어떤 남성, 그러니까 박력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때는. 좀 그랬죠. 매너, 왜 예. 노란 셔츠 사나이 가사가 그러잖아요.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런 게 60년대의 남성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르죠. 저야 70년대니까 저는 감수성이 달라졌습니다만 네. 60년대는 확실히 좀 그런 듬직한 남자, 이런 쪽이 좀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들을 깔죠. 밑으로 남자 배우들이. 어쩌고 저쩌고. 신성일. 예. 또 어깨에 힘을 팍 주고. 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화성을 꽉 채운 중찬단 이야기를 하면서 네. 서양 백인들의 근대 음악의 관행이 자리를 잡는 이제 과정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네. 근데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런 식의 서양 백인의 근대 음악의 관행이 아주 대중적이고 편한 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화성이 점점 줄어드는 60년대 말에 브라더즈나 시스터즈로 가면은 네. 약간 제창처럼 노래를 부르는 화성을 좀 줄여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초기의 그 손석구 스타일의 그런 작품들이 60년대에는 초반에 트로트를 확 꺾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만 네. 64년 정도에 약간 손석구 스타일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식의 단정하고 명랑하고 희망적인 노래가 어느 정도까지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까지 가기는 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 64년을 계기로 해서 특히 64, 65년 어간에 뭔가 새로운 흐름이 등장을 하면서 손석구 스타일이 휙 하고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보이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참은 기운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네. 참. 그러니까 이런 그 너무나 성실 근면하고 반듯한 느낌이 빨리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끈적거리고 향락적인 어떤 스타일의 노래. 네. 혹은 또 한편으로는 트로트적인 노래. 이런 새로운 흐름이 64, 65년간에 다시 솟아오르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끈적한 약간 재즈적인 끈적한 느낌이 좀 더 강해지는 노래의 계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이 노래를 들어보셔야 그게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아실 텐데요. 1964년 정말 유명한 노래였죠. 최유준의 맨발의 청춘, 유호 작사, 이봉조 작곡입니다. 듣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그래요. 트위스트 김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신성일 씨가. 네. 1964년 최고의 히트 영화이자 네. 이른바 청춘 영화 붐을 일으켰던 신성일과 엄앵란 커플을 탄생시켰던 예. 바로 그 맨발의 청춘의 주제가입니다. 지금 들으셨던 지금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원래 영화에 나왔었던 그 편곡 그대로입니다. 앞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이건 나중에 이게 너무 미국적이어서 그 최희준의 다른 음반들 들어보면은 그냥 좀 더 선율로 넣는 방식으로 이 재즈기를 약간 뺀 방식으로 녹음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군요. 지금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이 영화에서 보면 정말 신성일은 뭐 조각미남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제임스 딘이에요. 바나가. 네. 그 제임스 딘 연기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을 누구하고도 제대로 딱 마주치지 않는 이렇게 이쪽을 보다가 저쪽을 보다가 이런 그 흔들리는 영혼이라고 할까? 불안한 네네네. 청년의 영혼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똑같이 내고요. 그 청바지를 네. 발목까지 딱 달라붙는 청바지. 네네. 그리고 맞아. 하얀색 가죽 잠바를 이렇게 어깨에 탁 걸치고. 네. 그리고 속에는 이제 굵게 짠 그 스웨터죠. 네네. 그런 거를 속에 받쳐 입고서 그걸 딱 거치고서 껄렁껄렁껄렁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 가다가 오렌지 같은 거를 탁 집어가지고 탁 까서 먹고 쫙 버리고 딱 그런 거예요. 실제로 신성일 씨가 운동을 좋아했고 또 한 주먹 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나가서 시비 거는 사람한테 진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싸움도 잘하고 무엇보다 연기력이 뛰어난 정말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정말 이 노래 들어보면은 명랑 깔끔 반듯 이성적 분위기의 손석구 노래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건 벌써 뒷골목, 거리의 자식, 눈물과 한숨을 씹어 삼키는 남자. 그렇죠. 이봉조 선생이 좀 그 터프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노래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봉조의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로 이봉조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밤안개 같은 것을 이제 외국곡으로 현미 자기의 아내이죠. 네. 사실혼 관계의 아내. 맞습니까? 네. 그 아내한테 부르게 해서 인기를 모으지만 사실 안개. 이봉조의 시대는 64년에 이 맨발의 청춘으로 열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 음악을 이거로 다 하면서 완전히 그 갱영화를 연상시키는 재즈 같은 거를 쫙 깔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화 음악이 가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네.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석구 작품의 주인공들은 어쨌든 굉장히 이성적이고 깔끔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세련되게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봉조의 이 맨발의 청춘의 주인공은 막 미국식 자유주의가 넘쳐 흘러서 뒷골목과 술집을 오가면서 그 빠걸들하고 놀고 향락적이고 음습하고 뭐 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처럼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게 특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로트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이런 방식이라면 예. 그거는 굉장히 다르게 난 이렇게 거리의 자식으로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은 있어. 이런 그런 느낌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런 노래가 스탠다드 팝의 새로운 인기 경향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끄는 작곡가가 바로 이봉조였고 이게 계속해서 이 방식이 노래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인기를 끌어요. 아하, 터프한 이런 예, 이제. 터프한 분위기에. 그래서 다른 작가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짓습니다. 남성적 분위기에 재즈 느낌 나는 거. 네.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맨발 시리즈가 아주 영화에서도 계속 맨발 계속 나와요. 그래요? 한때는 이제 팔도 시리즈가 많았는데. 그건 이제 팔도강산 67년의 영화가 인기를 끌고 나서 10년이 팔도 갖고 먹고 살았어요. 60년 중반에 맨발 혹은 청춘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네. 64년에 맨발로 뛰어라라는 노래가 나오고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이건 남희래 씨가 불렀었는데요. 오늘은 남희래의 버전이 아니고 네. 최희준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최희준 버전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작사 작곡자는 똑같아요. 이호 작사, 이봉조 작곡입니다. 맨발로 뛰어라. 내 몸의 핏줄이 비바람에 젖어도
멍들은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다오 사나이 얼굴에 눈물이 비쳐도 연주도 좋고요. 좋죠. 네. 정말 색소폰도 잘 불고요. 이건 뭐 당연히 이봉조 선생의. 그렇죠. 네네. 이건 사실 뭐 맨발의 청춘과 맨발로 뛰어라는 가사부터 악곡까지 거의 같은 노래 같아요. 그래, 저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혹시 제가? 뭐 이랬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편곡된 맨발의 청춘도 있어요. 약간 앞에 첫 시작을. 그래서 들으면 이게 좀 들어야만 이게 맨발로 뛰어란지 맨발의 청춘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남이래라고 하는 가수가 이 곡으로 이제 완전히 인기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남이래의 이야기는 제가 그 뒤에서 다시 남이래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네. 이봉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네네. 32년생이고 색소폰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한 노래는 굉장히 못 불러요. 음치란 완전 얘기입니까? 음치예요. 예. 네. 어디 가서 이제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워낙 노출이 많이 된 분이니까 노래 같은 거 시키거든요. 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진짜 목소리도 나쁘고 뭐 하여튼 막 음도 잘 못 맞추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틀린다는 걸 알겠죠. 본인도 음악을 이렇게 지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연주는 되는데 노래는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고 진주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진주중학교를 다니던 바로 그 시절에, 그게 50년대 초반인가?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시절에 40년대 후반인가? 그때, 가요 작곡가 이재호 선생. 단장의 미아리곡에 번지 없는 주막, 산유화 이런 노래를 지었던 분이죠. 네. 그 이재호 선생이 거기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잠깐 배우게 된 그런 거죠. 네. 52년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입학했는데, 그러면서 건축공학을 멀쩡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엄토미를 스승으로 모셔서 색소폰을 배운 사람입니다. 엄토미, 엄연한 씨의 삼촌이며. 네. 당대를 대표하는 색소폰이었군요. 네. 클라리넷하고 색소폰은 사실 악기가 같은 거니까요. 하긴요. 네. 예, 같은 악기여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토미한테 배웠고요. 그리고서 졸업을 한 게 58년인데 서울시청 토목과에 취직을 해서 멀쩡하게 직장을 다녔어요. 서울시청 토목과. 훌륭하네요. 왜냐면 한양대 건축공학과잖아요. 당대 한양공대는 대단했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서울공대 아니면 그다음엔 한양공대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학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새로운 스타일을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학력자들이에요. 타블로 보세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태지가 공고, 중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워낙 또 거기는 뭐라 그럴까 성분이 좋다 그럴까. 네. 그러니까 집안의 문화 자본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던 셈이죠. 네. 이봉조 악단 조직해서 주한 그 미팔군 부대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들으셨던 바로 그 재즈 영향을 제대로 잘 받아서 이제 밤안개 같은 곡으로 현미한테 인기가 있기 시작하다가 한 1, 2년 후에 맨발로 뛰어라 맨발의 청춘 터지면서 이제 최고의 인기 작곡가로 올라오게 그렇군요. 됩니다. 네.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다른 작곡가의 고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일로 지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65년 정도 부근인데요. 남이래의 빨간 구두 아가씨. 이 곡은 김인배 작곡의 곡입니다. 김인배 작곡의 빨간 구두 아가씨 듣겠습니다. 솔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한 번쯤 뒤돌아 볼만도 한데 톡톡톡 구두 소리. 야, 제가 좋아했어서 어렸을 때. 저도요. 빨간 구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이 노래를 불러. 똑똑똑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정말 도시적이죠. 이건 시골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소리예요. 네. 제가 아는 한 분이 평택에서 한 초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네.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상했대요. 왜요? 자기 주변에는 똑똑똑 구두 소리를 내면서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농촌이니까. 그렇겠네요. 그 소리가 한 번도 안 난. 엄마 소리는 다 찍찍찍 끄는 고무신 소리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도시적인 소음입니다.
김인배 작곡의 노래인데요. 지금 맨발로 뛰어내는 맨발의 청춘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들려드렸던 김인배 작곡의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운 얼굴 한명숙. 별들이 하나 둘 살아나듯이 네. 뽀얗게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그건 굉장히 손석구 스타일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진짜 들어봤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명랑한 느낌의 그리움, 고향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련하면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노래였어요. 예. 근데 같은 김인배 작곡인데 딱 이건 완전히 또 이봉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김인배도 사실 이게 작은 작곡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대작곡가. 예, 대작곡가고 뭐 밴드 마스터를 오랫동안 하시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초반에는 손석구 스타일을 따라가다가 1년 후에 다른 게 뜨니까 그다음에 이봉조 스타일로 따라가다가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손석구, 이봉조 이렇게 오는 게 대세를 이게 뭔가 좌지우지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게 요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아, 오늘 참 날씨가 좋은 그런 오후인데 자꾸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들 만큼 예, 땡기시는구나. 음악들이 땡깁니다. 정말. 네, 땡겨요. 이런 거 들으면 정말 땡깁니다. 좀 센 술 먹고 싶은 느낌.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한두 해 좀 뒤 노래인데요. 또 다른 작곡가의 노래인데 역시 비슷한 스타일의 연장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뭡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트로트기가 좀 더 섞여 있습니다. 오기택의 목소리에서 그게 섞여 있는데요. 오기택의 네. 아빠의 청춘 1966년 곡입니다. 이거 작곡가 누구일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청춘. 사실 저 애창곡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빠가 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서울에서 평양까지랑 아빠의 청춘이랑 그리고 불납이랑 엮어서 네. 집회장에서 자주 불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듣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연담인데 노래이라 비웃으며 욕하지마. 이거 듣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 다 입으로 따라 부른 거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눈에 선합니다. 예, 아마 노조 출신이신 분은 이 세상의 노동자 마음, 그렇죠. 하 같은 이렇게 원더풀 노동자 청춘 이렇게 네. 부르셨을 거예요. 기름쟁이라 무식쟁이라 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부르셨을 겁니다.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자, 일련의 노래들이 다 같은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딱 확인이 됐는데요. 네네. 지금 아빠의 청춘 이 곡의 작사 작곡자 허걱, 반야월 작사, 손목인 작곡. 와, 네.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반야월 손목인 컴비가 만들어낸 아주 후기곡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봉조, 김인배 다 30년대생들이에요. 네네. 근데 손목인 반야월 1910년대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팀 볼리어나 네. 어니언스나 이런 포크 스타일의 곡을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디 락을 들고 나온 것만큼이나 그렇죠. 대단한 변신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필 어느 순간에 바운스 갖고 나왔을 때 이게 뭐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바운스 조용필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딴 사람 곡 받은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반야월 작사 손목인 작곡이에요. 1913년생, 1917년생 두 분이 지은 겁니다. 그랬군요. 가요계 대선배, 최고의 선배들이 이런 노래를 짓다니 정말 대중예술에서 대세가 간다는 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손뼉 치면서 저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네. 네. 대단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일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 건데요. 해방 후에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아프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죠. 흔히. 그러니까 이제 흑인 계열의 미국 음악이라고 네.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착시킨 가장 손쉬운 방법이 50년대의 브루스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봄날은 간다, 대전 브루스 그런 계열들이죠. 네. 그래서 선율은 약간 트로트 선율로 가지만 거기다 잔자잔자잔자잔잔 이렇게 엎어놓으면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방식이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그게 50년대를 아주 풍미하다가 60년대 초반에
손석구 스타일의 백인 스타일로 바뀌면서 그게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60년대 중반에 새롭게 올라온 그 이전의 브루스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아프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또 새로운 스타일로 정착된 게 바로 이봉조 스타일, 이런 재즈한 스타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근데 어쨌든 브루스는 이제 춤바람 느낌이 살짝 묻어 있으면서 인기를 모았던 거고요. 지금 이 맨발 시리즈에서 보여지는 이 재즈 느낌, 이제 뒷골목 분위기, 남성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거든 간에 이게 뭔가 근면성실, 명랑, 희망 이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장조의 깔끔한 손석구 분위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건데요. 네. 이게 왜 하필이면 1964년에 인기를 끌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 왜 그럴까요? 자, 이럴 때 보면 대부분 정치사하고 맞물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대중가요사의 흐름이 정치사의 흐름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 이거 뭐 대중가요사만이 아니고 대중예술사 전반이 그런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사가 바뀌면은 되게 정치사 바뀔 때 경제사도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주도의 경제였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막 바뀝니다. 네. 혹은 경제가 바뀌면 그것 따라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가 바뀌면은 사람들의 민심이 달라져요. 그 민심에 따라서 뭔가 휘청하는 순간에 새로운 경향이 탁 뚫고 올라오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1년에 노란 샤츠의 사나이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60년, 61년에 변화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4.19와 5.16. 네. 그렇죠. 그렇다면 64년은 뭘까요? 자, 정치사적인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61년에 정권 잡았어요. 예. 박정희가. 그런데 그땐 군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있다가 군정 끝나고 나서 민정으로 이양을 하죠. 자기가 스스로 옷을 벗고 민간인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셀프 대통령. 예. 네네, 그렇죠. 거의 셀프 대통령이었어요. 네. 63년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요. 네. 민정이양 대통령 선거. 그리고 12월에 63년 12월에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인 민정 1기는 64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자기의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죠. 이때부터 한일 수교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정치를 다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군정 2년이. 그래서 살짝 그 뭐라 그럴까? 2년 반 동안 거품이 좀 꺼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럴까? 아, 예. 예. 그러니까 약발이 다 해가고 있다. 항상 보면은 왜 허니문 시기라는 게 있죠. 정권에서도. 예. 국민도 그렇고 혹은 언론 쪽에서도 정권 잡은 한 1, 2년 동안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 허니문이 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드디어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리고 민정 이양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 무슨 뭐 70년대나 80년대처럼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손석구 스타일의 그렇게 깨끗하고 명랑한 스타일은 약간 잦아드는 그 약발은 조금 끝나버린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가요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서도요? 네. 영화에서 김승호가 나오는 뭔가 늙고 이제 다 떨어져가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반역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장남, 신영균 같은 듬직한 장남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다든가 뭐 돌을 뚫어가지고 산을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낸다든가 하면서 그 앞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몰락하는 식민지 세대 전쟁을 겪어왔던 구질구질한 세대들의 아픔을 딛고 아래에 건강하고 건실하고 그런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면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가부장제를 부활시키는 그런 영화가 60년대 초반 중반에 아주 초반까지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마부와 같은 그렇죠. 그런 마부, 박서방, 로맨스 빠빠, 서울의 지국민 그런 계열들이요. 3등과장 이런 거요. 그렇군요. 그런 영화들 지금 영상자료원 들어가서 보면 다 뭐 500원 정도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가끔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예. 마부, 박서방 다 재밌어요. 그리고 그 김승호 선생은 연기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연기를 연기 같지 않게 해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저런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정말 잘해요. 예. 그러니까 20세기를 빛낸 정말 최고의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배우로서. 그런데 그런 김승호 영화가 63년, 4년에 한번 확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64년에 새로운 경향이 맨발의 청춘이에요. 이제 건들건들. 이제 신영균의 그 반듯한 장남 분위기가 싹 가시면서 네. 전혀 장남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뒷골목을 헤매고 있는 고아 같은 느낌의 신성일이
가죽 잠바 딱 걸치고 청바지 띡 입고 나와가지고 건들건들 하면서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어 어쩔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뒷골목의 거리의 자식. 네.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이제 건전한 게 좀 지겨워지고 재미없어졌다는 것. 좀 네. 불건전하고 불안해 보이는 향락이나 어두움 같은 게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 그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것. 이런 쪽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작곡가 역시 약간 건들건들 쉰 소리로 색소폰 불면서 줄담배 피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이봉조의 노래가 정확하게 그 시대하고 연대가 딱 맞은 거죠. 그랬군요. 예, 그런 예. 겁니다. 그래서 이봉조의 시대가 열린 거고요. 네네. 62년에 현미의 밤안개로 이제 감수성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밤안개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봉조 작곡으로 초기에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It's a Lonesome Old Town이라고 하는 외국곡이고요. 네. 뭐 거의 뭐 리메이크라고도 할 수 없는 뭐 거의 비슷한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현미의 밤안개 그리고 오리지널 곡을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 아, 예, 밀리본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It's a Lonesome Old Town인데 이거를 밤안개라는 이름으로 번안해서 현미 씨가 그렇게 이제 저작거리로 나오셨군요.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현 시스터즈의 시대에서 현미의 시대로 바뀌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64년에 이제 뭐 떠날 때는 말없이 같은 노래로 자신의 곡을 확실하게 받게 돼요. 보고 그렇습니다.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정말 얼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게 64년. 그러니까 이봉조와 현미가 같이 전성기를 함께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계에서는 신성일의 전성기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원래는 이름이 강신영인데 신상옥 감독이 뉴스타 넘버 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신성일이라는 예명을 지어줬죠. 그렇죠. 신씨를 줘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 예명을 지을 때 지금 자기 성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손석우 작곡가가 손시향. 그렇죠. 손씨를 예. 주는 거하고 그런 비슷하게. 것처럼요. 그 백년설이라는 선배가 백나나 할 때 백씨를 준 거하고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신성일이 전혀 장난가운 안정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 마부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신영균의 모습 혹은 서울의 지붕 밑에서 보는 김진규의 모습 이런 거는 진짜 장남이나 맞사위 같은 그런 듬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진규는 약간 고민하는 지식인상을 도맡아 했던 남자 배우였고요. 네. 로맨스 빠빠에서도 보면은 사위거든요. 맞사위. 관상대 다니는 맞사위. 그리고 관상대 다니는 맞사위. 네. 그러니까 시집 보내면은 뭐 아주 좋게 생긴 최은희를 거기다 시집을 보내죠. 이제. 그리고서 서울의 지붕 밑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를 하는 의학박사, 예, 예. 사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규는, 고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부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고 생계를 이을 수 없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집안을 기사회생시키는 그런 장남으로 나오죠. 네. 지금의 영화 연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신영균 얼굴을 보면 감정이입이 안 된대요.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이 주연 배우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 당시는 먹힌 얼굴이었을 텐데 저도 그렇죠. 보기에도 아니 뭐 마하님 왜 돌쇠한테만 쌀밥을 주십니까? 뭐 이런 캐릭터인데. 아니에요. 전혀 돌쇠 스타일 아니에요. 돌쇠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형기하고 비슷한 부류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군요. 네, 아니에요. 아니고요. 왕이라니까요. 연산군이 네. 신영균이에요. 왕이고 왕자의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멋있는 남자는 너무 마르면 안 돼요. 아, 이거였군요. 예, 핵심이. 예. 게다가 이제 애인이라기보다는 듬직한 오빠, 장남, 맏오빠. 사랑은 없어도 좋으니까 절 먹여 살려만 주세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 확실하게 먹여 살려줄 것 같은 남자. 네. 그런 남자는 신영균이었고요. 그래서 빨간 마우라에서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빨간 마우라에서 이제 아래에서 그 부대원들이 최무룡, 남궁원 이런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맞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죠. 네네. 그것을 통괄하고 있는 꼭대기에 소위가 있어요. 네. 나소인가 뭐 소령인가가 있는데 네네. 그게 신영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본 기억이 나는데 나는 원래 거칠게 살아온 놈이야. 그리고 네, 배운 것도 그거예요. 별로 없어. 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예. 네. 그리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연애 챙기기보다는 후배들 연애와 결혼을 다 챙겨줘요. 하나씩. 맞습니다. 그런 맏형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는 전투를 하는 거죠. 네. 저 다리를 폭격을 해야만 이제 건너오지 못하게 될 텐데 도저히 폭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미가제 방식을 택하죠. 그렇습니다. 네, 폭탄을 싣고 축 떨어져서 이제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듯이 떨어져서 그 제트기와 함께 산화하는 그런 사람이 신용균이에요. 아마도 한국전쟁 때 승오리의 철교 폭파 네. 그런 작전 그거를 모델로 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식으로 결국은 다 퍼주다가 고향집을 홀로 지키고 쓸쓸히 늙어가는 맏형 뭐 이런 느낌. 근데 좀 잘 살았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듬직하거든요. 하긴 뭐. 예, 그러니까 50년대처럼 그냥 이렇게 몰락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훨씬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은 분위기가 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것이었군요. 그 희망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멋있어 보인 겁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신성일,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의 자식, 제임스 딘 이런 거고요. 네. 신필름에서 사실은 신성일은 조연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뭐 이런 거 있죠. 하긴 계속 그런 거였어요. 조궁하 감독의 그러니까 조동진, 조동익 예. 선생의 그 아버지 조궁하 감독의 육체의 길에 보면은 네. 맨 끝에 맨 뒷부분에 막내 아들 이런 경우로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그게 63년, 4년,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이 있기 전까지는 살짝 작은 아들. 로맨스 빠빠에서도 보면은 큰 아들 남궁원 밑에 있는 작은 아들. 바른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인데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신필름을 떠나서 62년에 유현목 감독의 아낌없이 주련다라는 작품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은 10살 연상의 여자하고 치명적인 사랑을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야. 피난촌에서. 야, 그때 아줌마를 엄청나게 좋아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지미, 신성일 이런 느낌이 이렇게 딱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영화를 보고 그런 흔들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의 연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작정을 하고 연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만났더니. 웬 아랑드롱 필이 그 딱. 느낌이 있어요. 아랑드롱이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 네. 우리식으로 따면 조폭 그쵸. 행동대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장가방한테 맨날 잡히는. 예. 네. 하여튼 실제로 조폭이었는데 영화계에서 슈퍼스타가 된. 그래서 정말 잘생겼는데 뭔가 좀 비슷해요. 불안한 영혼. 네. 예. 비슷하고요. 그 한국의 아랑드롱이에요. 신성일은. 근데 아랑드롱보다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 신성일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요즘 그 늙으신 얼굴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요즘으로 치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장동건, 현빈, 원빈, 강동원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커요. 신성일이. 60년대 신성일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영상자료는 이제 소장자료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온 걸 보면요. 네. 그가 관여한 영화의 시나리오, 남아있는 시나리오 편수가 1517편이에요. 잠깐. 1517편. 이분이 출연한 게요? 네. 그게 말이 되는 출연했거나 겁니까? 감독을 했거나. 그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 요즘 그게 안 나오시고 계시는데. 근데 시나리오가 안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아요. 1964년에 몇 편에 출연했냐면 37편 영화에 출연했어요. 65년에는 34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와. 1년에 30몇 편씩 계속 영화를 찍어요. 와. 그러니까 이 정도 찍으면은요. 자기가 지금 뭐 찍는지 모르는 수준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이거 찍고 있다가 차가 기다리고 있어갖고는 그렇죠. 차 타고 가고 저가고 다른. 차가 기다리는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거의 납치 수준이죠. 아. 이쪽에서 핫카트를 막 찍어요. 그럼 네. 저쪽 편의 영화사의 제작부장이 오토바이 같은 거 대기시켜놓고 자동차 대기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납치하다시피 태워가지고 그 다음 촬영장으로 막 분장 바꿔가지고 가요. 거기서 그냥 바로 그 다음 대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탕씩이 그냥 한꺼번에 돌아가는 사람. 하류 인생, 임검택 감독의 하류 인생에 보면은 그런 힌트를 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이 이걸 찍을 수 있는 거는 그 시절에 그렇게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찍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100편이 넘게 찍는 거죠. 감독이 지금 100편이 넘게 말이나 돼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1년에 3편, 4편씩 찍었던 시대인 거고요. 이런 영화 배우는 37편, 34편씩 1년에 찍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서너 편, 즉 3, 4년에 한 편이 아니고 네. 예, 요즘은 3, 4년에 한 편씩 찍어도 훌륭하시다 그러는데 예.
야. 1년에 37편, 36편. 제 친구 변영주는 지금 시나리오 탈구하겠다 그런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지금 화차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10년씩 시나리오 붙잡고 있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1년에 서너 편을 찍었고 배우는 이렇게 찍어서 정말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그러니까 연기가 다 비슷해요. 이런 분들 보면은 당시에 황정순, 김승호, 뭐 엄앵란, 신성을 보면은 연기가 다 비슷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분석을 하고 말고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뭐 가능했겠어요? 그게? 그랬군요. 네. 예. 신성일, 그래요. 그, 신영균의 시대에서 신성일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역시 가요계에서도 손석구 시대에서 이봉주 스타일의 예. 그런 스타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60년대, 66년, 7년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스탠다드 팝 기록윤이 등장을 해서 스탠다드 팝은 훨씬 더 풍부해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몇 년 앞서서 기록윤이 나오기 몇 년 앞서서 이봉조가 아주 다른 분위기에 재즈하고 음울한 분위기에 그 남성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손석구 시대를 약간 엎어내는 그런 그랬군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섬세하면서 템포는 좀 느리고 격정적인 슬픔이 있는 단조 스탠다드 팝. 네. 우리가 한국 가요풍이다 할 때 딱 떠오르는 그런 거 있죠. 아, 네네. 보고 싶은 얼굴 마디라리라리라라 뭐 이런 식의 노래들. 네네. 그런 스타일의 노래들도 사실은 이봉조에 의해서 이봉조 박춘석 정도에서 확립된다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장조 그 파워 발라드. 네. 이전에 그렇죠. 60년대에는 단조스러운 네, 그런 단조 발라드. 스탠다드 팝이라고 제가 네. 이제 부르고 있는 다음 주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려드릴 텐데 그 흐름도 사실은 이봉조에서 확립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40년대 말에 고향초 같은 노래에서부터 시작된 박시춘이 열어놓기 시작한 그 흐름은 60년대 중반에 이봉조에 의해서 완성되게 돼서 네. 20세기 후반에 한국 가요의 가장 중심적인 음악적 관행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남쪽 나라 바다 멀리 이런 거에서 네. 계승된 그렇죠. 그런 노래라는 그런 얘기죠. 분위기. 예. 알겠습니다. 혹은 전선야고 그게 60년대는 보고 싶은 얼굴, 초우 이런 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느덧 오늘은 조금 일찍 문을 닫습니다. 일찍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좀 짧군요. 네.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현미 밤한개가 외국곡이었다면 네. 자신의 오리지널 곡으로 아주 인기를 모은 64년 곡입니다. 역시 유호 작사, 이봉조 작곡이고요. 네. 떠날 때는 말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성일과 엄앵란 주연의 청춘 영화의 주제곡이었어요. 네.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뭐 거리 자식까지는 아닙니다만 주먹 잘을 휘두르는 그러나 가난한 판잣집에서 사는 그런 기사예요. 공장에 있는 기술자이고요. 네. 그리고 그 공장의 사장 딸인 엄앵란 아이고. 과의 만남.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은 요한나라는 이름의 외교관 딸과 네. 거리의 자식의 아주 비극적인 사랑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만나는데요. 마지막에 뭐 또 무슨 병 걸려갖고 무슨 여자는 죽고 뭐 아이 하나만 남아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외국으로 네. 외교관이 되어서 떠나는 마지막에 약간의 해피엔딩처럼 떠나는 것이 이 영화의 끝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신성일 엄앵란 콤비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가를 증명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미의 흑인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흑인적인 목소리요? 네. 허스키한.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자 목소리로 이 정도 흑인적인 필을 내는 사람은 아마 현미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뒤에 뭐 옥금옥 같은 별로 이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던 가수를 빼놓고서는 아마 인순이 이전에는 흑인 필을 가장 잘 내는 사람이 아닐까요? 현미 선생. 예. 그 신성일 씨가 항상 뭡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네. 그런 지쳐높은 아름다운 고귀한 여자를 사랑하는 역을 해서 그런가요?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현실에서도 보면은 뭐 물론 부잣집 괜찮은 집 아들이었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자인 신성일과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문 여대를 졸업한 숙명여대를 졸업한 약간 선배 배우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결혼해놓고서는 평생 사고만 쳤잖아요, 이 양반이. 근데 그거는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대부분 사고 쳐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영화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사고 칩니다. 사고 안 치는 남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더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떠날 때는 말없이. 오늘은 듣겠습니다. 말없이 떠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